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해당 남성이 80cm에 달하는 일본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도검 소지 허가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식용으로 허가된 도검이 살상용으로 쓰인 데다가 도검은 총과 달리 별도의 소지 허가 갱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에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고용주인 자영업자들이 놓쳐서는 안 될 노동법 이야기 살펴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비공개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지난 총선 전후로 불거진 이른바 유난 갈등설이 잦아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한동훈 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바로 지난 24일에 신임 지도부들 대통령실로 불러다가 만찬을 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독대 가능성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이 됐었는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따로 만나진 않았었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6일 만에 독대가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이번에도 여당 지도부 안에서도 일부 인사들만 알고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비밀리에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 조율 역할을 한 정진석 비서실장만 그 자리에 배석을 했고, 회동은 지금 1시간 반 정도 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10분 했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흘러나온 얘기, 대통령실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흘러나온 얘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했다, 이렇게 굳어지는 모습이고요. 한때는 총선 직후에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오찬 제안 거절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가 강을 건넜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만나서는 과거에 검찰 시절 함께 일했던 시절도 얘기를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하고 있고요. 당정 화합과 결속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지난 24일 만찬 이후 엿새 만에 다시 만남을 가진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나요? 독대에 준하는 형식으로 회동이 이루어졌다고 하던데요. 네, 일단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쪽에서도 비공개 독대였기 때문에 논의 주제라든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살짝 다뤘지만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어제 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거 타임라인을 알고 보니 그 전에 한동훈 대표를 오전에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당일에 이런 제2부속실 설치 발표가 있었던 거고,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선 얘기였다든가 방송사법, 또 특검법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에게 사람들을 두루 폭넓게 아우르고 품어라, 그게 대표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잘하겠다, 당원 교육, 당 조직 정비도 잘하겠다라고 화답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좋은 결정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이제 정치는 내 사람을, 세력을 키우는 일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 당내에서는 친윤계, 친한계 신경전도 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위의장 교체권부터 해서 어떤 식으로 두 사람이 이걸 풀어갈지, 이것도 과제로 남아있고요. 어쨌든가 이제는 그동안의 그런 아끼는 검사 선후배 관계를 넘어선 거잖아요. 대통령과 여당 당대표의 관계인 만큼 분명히 이 두 사람 당사자들도 소통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고, 아무래도 최고조에 이른 당내 갈등을 봉합하려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출마 당시 제안했던 이른바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야당의 입장도 함께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야당도 좀 고심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국회로 돌아왔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필요한데 이거 이미 지난번에 2번 표결을 붙였잖아요. 그랬는데 네. 모두 제2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는 사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당대표가 올라온 거죠.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을 한 거고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여전히 좀 마음에 차진 않지만 계속 너무 이제 지겹게 이어지는 이런 필리버스터 거부권 전국에서 좀 이제 국민들 피로감들을 고려했을 때 네. 3자 추천 특검법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아예 상설 특검이라는 방안도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좀 옵션을 달리 갈 수 있다는 거죠. 민주당이 뭐 한 대표가 제시한 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끔 하는 3자 추천은 수용을 하되 그러면 뭐 수사 범위라든가 뭐 공소 취소 권한이라든가 이런 다른 세부적인 옵션에서 좀 이거를 좀 조율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카드를 다르게 해서 협상에 임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제일 크게 문제 삼는 게 특검 추천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주고 다른 건 좀 챙겨보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일단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발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후보일 때부터 이 3자 추천 특검법을 걸었고 그걸로 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발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건데 다만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논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주에 명예 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해군과 해병대에 따르면 지난 23일에 이미 해병대 사령부에 명예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6일에 이걸 결재를 했고 같은 날 해군 본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명예 전역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을 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현역 복무 중에 발생한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수당은 환수가 됩니다. 그런데 임성근 전 사단장의 경우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았어요. 그래서 심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수로 곱해서 그 금액을 명예전역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그 전에 사실은 미리 명예전역을 신청했더라. 그게 뒤늦게 알려졌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이게 국방부 인사관리 훈령상에 따르면 그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명예전역 지급 수당 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이 돼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해군본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심의위원회를 열 거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바로 출근을 한 모양이에요.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김태규 상임위원까지도 오늘 오전에 모두 임명이 됐는데요. 두 사람은 임명 직후에 임명장 수여를 하고 현충원 그 참배 생략하고 그 두 개 다 생략을 하고 바로 정부 과천정사 방통위 집무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기자들도 모여서 뭐 이거저거 질문을 했는데 바로 들어갔거든요. 네. 어쨌든 이로써 방통위는 이제 정원 5명 중에 2인 체제로 다시 복원이 되는 건데 곧바로 뒤이어서 취임식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언론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서 공기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 이렇게 취임식에서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게 2인 체제로 갔으니까 방통위로서는 전체 회의 소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고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그 박문진 이사 정원 9명 중에 여권 추천 몫이 6명 있는데 6명만 의결할 거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박문진도 6명만 있으면 또 회의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곧바로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국회 여야의 대치는 점점 더 격화될 전망이에요.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 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죠. 네. 일단 뭐 이진숙 위원장 두고도 여당하고 야당의 그 평가가 판이하게 네. 다르고 당장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탄핵소추안을 내겠다고 하고 있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 법사위 오전부터 이제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두고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 탄핵안을 둘러싼 충돌도 예견돼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이 검사가 문제가 된 이 해당 검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 씨, 최순실 씨 등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윤 대통령이 한번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고 네.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추가 개각을 단행했잖아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는데 관련 소식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거 오전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했어요.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젊은 시절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활동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환경 분야에서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했다라면서 지명 사실을 밝혔습니다. 직후에 김문수 후보자도 지명 소감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둬서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가 대폭 감소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게끔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으로도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경사노위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때도 임명될 때 이미 야당과 노동계에서 이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서 극심하게 반발을 했었어요. 이 후보자의 반노조 극우 성향을 지적을 했었는데 민주노총이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직절벽으로 만드는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 김문수 후보자 좀 행적을 보면 본인이 그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 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 2022년 때 화물노동자 파업 때에는 노동자들이 손배소를 제일 두려워한다. 민사소송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 원칙대로 민영사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노동계의 반발은 예견된 일인 것 같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겨냥해서 총살감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 전례도 있어서 야당의 반발도 역시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진행됐는데요.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고요. 네, 이 자리에 티몬 위메프 대표, 모회사 또 큐텐그룹 오너 구영배 대표까지도 모두 참석을 했는데 이 구영배 대표가 공식 석상에 나와서 어떤 설명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아무래도 제일 큰 건 사태의 원인 또 앞으로 돈을 줄 수 있냐 없냐 이 정상금 지급 여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쳤는데 금융감독원의 책임론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게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아서 촉구를 했는데요. 질문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몇 가지 조치를 했지만 부족해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고개를 또 숙이기도 했고요. 정무위뿐만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국회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이 구영배 대표가 출석하긴 했지만 마땅한 수칙이 나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파트너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일단 거듭 사과를 했고
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영배 대표에게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자금 사재 얼마나 있냐 이런 질문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 부분을 다 투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얘기를 했고요. 네. 그 티몬하고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구영배 대표가 그 지난 2월에 인수했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하는 대금에 티몬과 이 위메프 자금을 끌어다 쓴 사실까지도 새롭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동원 가능 자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무엇보다 이 사태 수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는가 이 부분에서는 좀 회의적이었어요. 그 양해를 부탁할 수 없는 게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뭐 변제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이 뭐든 노력해보겠다라는 게 사실은 시간 끌기용 아니겠느냐 이런 뭐 그런 질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사이 판매자들의 그런 미정산 문제도 또 다른 계열사들로도 일파만파 번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의 파장은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예요. 네, 이게 티몬하고 위메프 딱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그런 계열사들. 네. 지금 당장 인터파크 쇼핑하고 AK몰도 여기가 똑같이 산하 플랫폼이거든요. 그런데 인터파크 도서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 인터파크 커머스는 이미 그 일부 판매자들에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 여기가 티몬의 결제 대행하고 그 결제 대금 예치 서비스를 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티몬이 기업회생을 신청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채권하고 상거래 채권 모두 동결이 되면서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또 인터파크 쇼핑하고 AK몰에서 멈출지 앞으로 어디까지 번질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은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 정보 요원들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구속됐는데요. 유출 경위를 두고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블랙 요원들의 명단이 유출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블랙 요원이라고 하면은 주변에서도 정말 아무도 모르게 신분을 감춰가면서 기밀을 수행하는 요원이라고 거기까지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문제가 된 군무원이 넘긴 군사기밀에는 이 신분을 위장하고 이렇게 해외에 활동 중인 블랙 요원 정보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신변 안전이 우려가 되면서 지금 뭐 급하게 귀국을 하게 된 상황이다. 이런데 일단 1차적으로는 대북 정보망에 적지 않은 피해가 이게 오랫동안 켜켜이 쌓아가는 데이터이다 보니까 네. 그걸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유출이 됐고 그럼 이렇게 특급 기밀이 유출이 되면 누가 목숨을 걸고 비밀 요원으로 일할지 앞으로의 인력 풀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파장이 큰 건데요. 이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에서 일해온 군무원 A씨 군 수사 당국에 일단 구속이 됐습니다. 정보사 내부에 있던 보안 자료를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뒤에 이걸 다시 외부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이 된 건데요. A 씨는 본인의 노트북에 해킹이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보사령부는 국회 답변에서 말하기로 해킹이 아니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앞으로 군사기밀 유출뿐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도 함께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그제보다 전체적으로 이동량이 많습니다. 휴가지로 향하는 길들이 많이 복잡한데요. 강원도 쪽으로 이어지는 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일에서 서종 쪽으로 19km 구간 답답합니다. 또 조양에서 춘천 분기점 쪽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춘천 분기점 부근에서는 조금 전에 추돌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내천 부근의 어려움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전체 27km 구간 정체가 되는데요. 강원권이죠. 만종 분기점에서 원주 쪽으로 속도가 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산인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함안 부근부터 6km 구간 정체가 무척 심해졌습니다. 창원 쪽으로는 순천 쪽으로 가는 차량들 동창원에서 북창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지난 월요일 밤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그러니까 살해한 범인은 30대고요. 피해자분은 40대 분이신데 그 일본도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뭐 영화 많이 나오는 그런 좀 긴 칼로 살해를 이제 뭐 범행이 진행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자기 집으로 도망가서 1시간 만에 잡혔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피해자분이 너무 많은 피를 흘려갖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그 가족이 아이들도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두 아이의 평범한 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아파트 정문 앞이면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사실은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근데 그 피해자에 대한 프로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평소에도 혼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도 하고 아이들 놀이터의 아이들이랑 칼싸움하자라는 얘기도 하고 지금 좀 전에 나온 얘기로는 7번이나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네. 물론 칼을 들고 다니는 건 아닌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뭐 시비도 건 것 같고 그래서 7번이나 일종의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경찰에서는 마약 시약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거부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장을 받아서 투약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고 사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조금 이 정신적으로 좀 힘든 사람 같아요. 근데 미리 체크되지 않은 것이 이전에 작년에 상사 갈등 때문에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 칼을 구입을 했고 그걸 칼 가지고 계속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번의 이웃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행동으로 인해서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있었다고 보는 건데 볼 수 있는데 있었는데 참 안타깝네요. 결국 이번에도 이상동기 범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범죄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조금 난해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상황으로서 망상 에피소드가 존재하는 것 같고 조현병 의증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그걸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상으로 봐도 이상동기 범죄에 들어갈 수 있겠죠. 둘이 두 분이 알던 사이거나 원한 관계였던 게 아니니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소에도 이상 행동이 잦았던 거고 경찰 신고도 있었던 건데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80cm에 달하는 일본도를 허가를 받고 소지하고 있을 수 있었던 건가요? 우리의 총포 도금 화약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 총포화약법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나눠집니다. 총포와 도금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총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뭐 석궁이라든가 아니면 공기총이라든가 이런 실총, 사냥용 총 같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합니다. 그때 갱신할 때 이 사람의 일정 정도의 자격이라 이런 것들을 보는데 문제는 도검류는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계속 소지할 수 있는 겁니다. 평생 소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포 같은 경우도 이 공기총이나 이런 거는 경찰서에 영치하는데요. 도검류는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법이 상당히 좀 위험해 갖고 예전에부터 계속 바꾸자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지금도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심신상실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그것을 허가를 받고 이것은 소지할 수가 없는데요. 문제는 도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도검은 비교적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하나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검 소지 허가 같은 경우는 그냥 운전면허 신체 검사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신체 검사도 안 받는 겁니다. 그게 좀 이상하죠. 규정이 굉장히 허술하네요. 너무 허술하죠. 그래서 도검 소지자 같은 경우가 분명히 범죄 경력이나 정신장애 여부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받을 때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때만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한 2, 3년 뒤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건도 그러니까 올해 1월에 받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그 문제가 크게 없었나 봅니다. 네. 근데 지금 6개월 지난 지금에는 굉장히 증상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그간에도 허가받은 도검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요. 예. 가까운 때 2021년 8월 9일에 광주 검찰청사에서 흉기를 휘둘러 갖고 검찰 공무원의 중상을 입힌 이 사건도 있었는데 이때도 이제 도검인데 이분도 역시 이 사람도 역시 법적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3개월 전에 이미 받아갖고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정식 소지허가가 있었던 거고요. 2023년 경기도 광주에서도 주차 시비 끝에 이 칼을 휘둘러 갖고 피해자의 손목을 절단시킨 사건도 있었는데 네. 이 사건을 상당히 이거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25년 선고가 됐지만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허가 절차를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허가 절차를 지금처럼보다는 좀 강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실제는 그 포탈 같은 데 쳐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허가를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면 누가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대신 그러니까 거기서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문의를 하면 네.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요 이 정도가 됩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게 뭐 명확한 건 아니지만은 전직 경찰 특히 이거는 생활 질서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경찰서 여기 출신 경찰을 고용을 해갖고 허가 절차를 고속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분명히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이게 애매한 경우도 다 통과가 되게 하는 네.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건 저도 저기 후배들이나 제자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왜냐 지금 이 생활 질서계 이걸 담당하는 경찰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ATF라고 해서 총포 관리국이 따로 있어요. 네. 총포 관리국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우리는 경찰서의 생활 질서계의 한 부서에 2-3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2-3명 정도가 그 관할에 있는 수백 개를 다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 영치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하다가 다른 부서로 또 넘어가요. 네.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경찰로 이 일을 해본 사람들은 많이 압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문제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기 소지나 총포 도검류는 사후 관리. 그러니까 꾸준히 관리를 해야 돼. 문제가 있는지를 불시에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걸 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예, 지금 상태로서. 그러니까 현행 상황 속에서는 전문성을 키우기도 어렵고 그 부서의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군요. 그냥 받아갖고 관리하고 내주는 정도밖에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8일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사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관악경찰서에서 31살 경위입니다. 순경으로 입직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근데 체중이 무려 10kg나 빠질 정도로 업무 과중을 호소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 경이 송경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꿈이 컸던 친구입니다. 수사관의 꿈을 꾸고 꿈을 품고 여러 가지 수사과에 지원을 했는데 문제는 그 경이 지원하고 이 수사과에 배치되는 순간 53건이 배당이 됐다고 합니다. 한꺼번에요? 네, 한꺼번에.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 배치가 되고 3주 동안은 수사관 학교를 갔다 와야 됩니다. 경찰 교육을 받기 위해서요? 예. 그때 하루하루 다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보니까 이거보다 10개, 몇 개가 더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수사관이 이게 처음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히겠어요. 그 시스템이 뭐가 되게 잘못된 거죠. 왜냐? 아니 수사를 계속 해온 사람도 아니고 수사를 지금 시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갑자기 배당? 뭔가 이상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혹시 사건 떠넘기기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이 아니냐. 경찰의 업무 노트북을 보면요. 여기에 사건이 밀리면은 경고 메시지가 빨간 게 계속 뜹니다.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매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저는 이 심리를 알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출근했는데 컴퓨터 열어보는데 계속 빨간 메시지가 떠 있어요.
사건 밀립니다. 이게 참 물론 경찰청에서는 책임 수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도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최근 젊은 경찰관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하필 왜 그런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22일에는 충남 예산서에 있는 경사 한 사람도 생을 마감을 했고요. 19일에는 서울 동작서 경무과의 그 경감님 한 분도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26일에는 해와서 그 경감도 한강에 투신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살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형사기동대 인력을 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사권 조정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법제적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1년에 보통 한 22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네. 5년에 한 113명이니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업무 떠넘기기나 업무 과다로 인한 게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요? 어제 신임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오늘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네.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도 저 국회의원께서 계속 물으세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많은 그 뭐 경찰 직장협의회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신임 경찰청장님께서는 뭐 살펴보겠다 말씀만 하시는데 정확히 어디가 뭔지를 좀 깊이 좀 살펴봐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1년에 20명 넘게 자살하는 조직이 이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경찰은 직무 특성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교수님이 현직에 계실 때는 어떠셨어요? 제가 있을 때 한 15년, 20년 전에는 경찰 트라우마 센터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트라우마 센터라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경찰은 강해야 돼. 경찰은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안 되라고 해서 일부러 병원에 안 갔습니다. 정신과에도 안 갔습니다. 기록 나오면은 승진에 누락시킨다고 하는 뭐 소문도 돌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안 가니까 안 가면 안 돼. 그래서 그럼 경찰 병원 내에 경찰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어 갖고 지금은 전국에 한 5개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리 상담을 받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서 받아야 돼요. 경찰이 가서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면담을 받는 사람들은 그걸 하는 사람들은 한 해에 427명 합쳐서 8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스템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도 계속 주장했던 게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심리 상담사가 경찰서를 도로댕깁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는 예. 그런 그래서, 시스템을 예. 도입하고 있군요. 형사들이 보면은 좀 이상해요. 그러면 잠깐 면담하시죠. 오늘 나와서 그때 얘기를 합니다. 막 울면서 자기가 사실은 어제 총 맞은 아이를 봤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게 근데 이런 경찰들이 자기가 스스로 못 갑니다. 나는 강한 경찰이어야 되는데 약점을 보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경찰들의 마인드입니다. 조직 분위기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게 심리적 약한 경찰이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업무 특성과 조직 특성과 활동 업무 이거를 거기에 맞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건 일반적인 정도 와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우리나라의 그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에서는 실제로 고위험군에서는 5명 중에 1명 정도가 고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저거죠. 그 소방관이고 그 다음이 우체부라고 합니다. 저도 제가 가르친 애들 중에서 자살한 애도 여럿 있고요. 제가 못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저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혼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뭘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사실은 제일 안타깝고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직접 찾아와서 심리 상담을 해주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인력도 좀 충원되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상담 인력 네. 그리고 수사 인력 네. 조금 더 많이 좀 우리 신임 경찰청장님께서 많이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건 노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세모정 PD의 최신 트렌드 따라잡기, 강 PD의 체험 삶의 현장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2부에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 가운데 한더위에 털감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더위는 요즘같이 한창 심한 더위를 말하고요. 털감투는 털모자의 북한 언어입니다. 제철이 지나서 쓸데 없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진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하고 격에 맞지 아니한 물건을 비유하는 속담이죠. 비슷한 뜻으로 5, 6월 두룽다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두룽다리는 털가죽으로 만든 둥글고 갸름한 방한 모자를 뜻합니다. 더위 중에는 강더위라는 게 있습니다. 강더위에서 첫 음절의 강은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고요. 따라서 강더위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고 변만 내리쬐는 심한 더위를 가리킵니다. 접두사 강이 들어가는 표현으로 강기침 같은 것도 있는데요. 마른 기침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다가도록 가시지 않는 더위를 늦더위라고 하죠. 이 늦더위의 반대말은 일더위입니다. 일더위는 첫여름부터 일찍 오는 더위라는 뜻이고 여기서 일은 일찍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동사로 일되다가 있는데요. 4월인데도 일된 한여름 과일들이 한창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열매나 곡식 따위가 제철보다 일찍 익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나이에 비해서 발육이 빠르거나 철이 빨리 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푹푹 찌는 듯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지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1, 2도 정도 더 올라 서울과 대전, 부산, 제주가 33도, 광주 34도, 강릉 35도, 대구는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37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높은 습도 때문에 몸으로 느껴지는 체감 온도는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니까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낮 동안의 열기가 밤에도 식지 못해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기온도 오늘만큼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높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제주도는 위험 단계까지 치솟으며 수십 분 내에도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모레 금요일에는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이 명령하는 건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규명이라며 제2부속실 설치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넉 달 만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최상병 사망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고령층 10명 가운데 7명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네, 여전히 일손을 놓지 못하는 노인이 역대 가장 많은 가운데 상당수가 정년을 넘어서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 사이 인구는 올해 5월 기준 1,598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0만 명 넘게 늘었는데요. 고령층 취업자는 943만 6천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1만 6천 명 늘었습니다. 전체 고령층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를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쉽게 말해서 전체 고령층 중 일하는 노인이 절반을 넘어선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 역시 1년 전과 비교해 49만 1,000명 늘어난 1,109만 3천 명이 육박했는데요. 전체 고령층의 10명 중 7명은 계속해서 일하길 바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 90% 이상이 계속 일하길 원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일손을 놓지 못하나 하고 보니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는 응답이 55%로 가장 많았고요. 일하는 즐거움이 35.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오래 일을 하고 싶은가 물었더니 평균 73.3세로 조사됐습니다. 고령층 취업자 역시 전체 취업자의 12.8%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졌는데 이렇게 일할 능력도 또 의지도 있는 고령층이 늘고 있지만 현장에선 길게 근무하고 임금은 낮은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 평균 17.2일을 근무해 전체 평균인 16.7일보다 더 길었던 반면에 월 평균 임금 총액은 172만 7,600원으로 전체 187만 6천 원보다 약 15만 원가량 적었습니다. 노인들의 긴 근로시간, 낮은 임금 일자리 집중 현상은 비정규직 근로 일수가 전체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7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연공서열 기반의 임금과 직급 체계를 성과평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인턴이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나운서님? 네. 네, 그 영화에서 이 은퇴한 노인이 정부 복지 차원에서 스타트업에 인턴으로 들어가 무시를 받다가 나중에 멋들어지게 회사에 없어서 난데 모두의 할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내용을 다루잖아요. 이렇게 영화 같은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도 노인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보였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네, LH와 조달청 발주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한 감리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어요.
네, LH와 조달청 발주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하고 뇌물까지 건넨 감리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사 결과를 들여다보니 이러니까 순살 아파트 소리가 나오는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요. 서로 나눠먹은 것만 수천억 원에 달했는데 지난해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 이른바 순살 아파트란 오명을 뒤집어 쓴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도 이들이 감독을 맡았습니다. LH 감리 용역 입찰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이 자신의 아내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요. 이제 이래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정년까지 9년 8개월 남았으니 죽어라 심사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평소에도 감리업체들이 상품권이나 돈을 주면서 자신에게 영업한다는 설명도 보였고요. 검찰은 1년간의 수사 끝에 모두 68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감리업체 17곳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용역 94건을 짬짬이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낙찰자를 미리 정해두고 나머진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타는 계약금만 5,740억 원에 달하고요. 심사위원은 한 명이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8천만 원을 인사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들어줬습니다. 블라인드 심사였지만 업체들은 고유 표식을 제안서에 달아 자기 업체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끔 꼼수를 쓰기도 했는데요. 네. 텔레그램이나 공중전화로 연락을 주고받고 직접 대면해서 현금 거래만 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결국 뇌물을 마련하느라 감리 현장에 투입하는 자금을 줄 수밖에 없고 안전사고 위험성도 커졌다는 건데요. 공공건물 건축 비용이 불법적인 로비 자금으로 이용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된 다시 생각해봐도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가 구속됐어요. 네, 사고 약 한 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어제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가해 운전자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기도 했고요. 약 40분 만에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면서도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갈비뼈 골절로 수도권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온 가해 운전자는 다리를 절면서 법원에서 나왔고 모자를 눌러쓰고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줄곧 급발진을 주장해 왔는데 국과수가 뜻밖의 곳에서 운전자 과실을 입증할 결정적 힌트를 발견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는데요. 신발 밑창에 가속기, 그러니까 엑셀 페달을 밟은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던 걸 찾아냈는데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0km 넘게 올라간 사실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네. 이어서 올림픽 소식도 살펴볼까요? 지난 밤에도 값진 메달 소식이 있었어요. 네, 요즘 올림픽 메달 소식 듣는 재미로 살고 있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반가운 메달 소식이 또 나왔는데요. 임종은과 신유빈 두 환상의 콤비가 탁구 혼합복식에서 값진 동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이날 최고의 호흡을 자랑했던 이 두 사람 합을 맞춰본 게 불과 2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올림픽 탁구에서 메달을 따낸 건 2012년 런던 대회 남자 단체전 은메달 이후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참 금보다도 귀한 동메달이었고요. 네. 또 신유빈은 여자 단식과 여자 단체전에서, 임종우는 남자 단체전에서 메달 사냥을 이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유도 세계 랭킹 3위 이준환은 81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연장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세계 1위 마티아스 카스에게 안뒤축 후리기 절반승을 따내면서 생애 처음으로 출전한 올림픽에서 메달 수확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값진 메달만큼이나 감동적인 장면도 곳곳에서 포착됐죠. 네,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경기장에서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올라갔습니다. 임종훈과 신유빈이 동메달을, 또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의 주인공으로 남을 북한의 리정식, 김금용조가 은메달을 따내면서 남북 선수들은 함께 시상대에 나란히 올랐는데요. 가볍게 악수를 나누며 서로를 축하했고 함께 셀카를 찍는 훈훈한 모습도 담겼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기를 주목해봐야 할까요? 네, 이른바 뉴 어펜져스로 불리는 남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 오늘 저녁 단체전 8강전에 출동합니다. 오리지널 어벤져스 멤버인 오상욱과 구본길의 젊은 피 박상원, 도경동이 합류해 금메달 사냥에 나섰는데요.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좋아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에이스 오상욱이 개인전에서 한국 남자 사브르 선수 최초로 포디움 정상에 올랐고 또 이 기운을 그대로 이어가 대회 2관왕을 노립니다. 단체전 금메달을 석권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한국 양궁 대표팀도 각계 전투에 들어가는데요.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라이벌이 되는 순간이죠. 맏형 김우진이 무난하게 8강에 안착한 데 이어서 이번 대회 주몽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우석, 또 막내 김재덕이 개인전 메달 사냥을 위한 첫 활시를 당길 예정입니다.
이럴 때마다 누굴 응원해야 할지 참 행복한 고민이 들기도 하고요. 또 역대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배드민턴 대표팀도 본격적인 토너먼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계 랭킹 2위 혼합복싱 서승재와 최유정은 조별 예선 3경기를 석권해 비조 1위로 8강에 진출했고요. 김원호와 정나은은 1승 2패를 기록했지만 게임 득실 차에서 프랑스와 인도네시아 팀에 앞서면서 행운의 8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서승재, 최유정은 홍콩과 대결을, 김원호, 정나은은 말레이시아와 맞붙는데요. 두 팀이 8강에서 이기고 올라올 경우 4강에선 한국 선수들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또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세계 최강 안세영도 이번 대회 두 번째 경기에 나서고요. 12년 만에 한국 탁구에 올림픽 메달을 안겨준 삐아기 신유빈도 단식 32강 홀로서기에 나서니까 오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소식도 살펴볼까요? 베네수엘라에서는 대선 결과를 놓고 시위가 격화하고 있어요. 네, 대선 개표 결과를 둘러싸고 부정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의 강력한 대응에 야권 인사와 시민들에 대한 줄체포가 이어지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데요. 관련 시위로 현재 최소 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에는 15살, 16살 어린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군은 이번 시위를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에 대한 전복 시도로 간주하고 사태 통제를 위한 작전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타레크 윌리엄 사브 검찰총장은 소요를 주도하거나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749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테러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권 핵심 인사 한 명도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베네수엘라 민주야권 연합에 참여한 정당 중 한 곳인 볼론타드 포퓰라르는 SNS에서 프레디 수페레라 정책고문이 납치됐다면서 대선 개표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민주화 운동가에 대한 마두로 독재 정권의 억압을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썼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집권당 측에서도 친정부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선 양측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과 폭력 사태로 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새 관찰하기를 좋아하던 한 중학생이 멸종 위기종을 발견했다고요? 네, 그간 전문가들이 그렇게나 찾아 헤매이던 소문만 무성한 멸종 위기종 청다리 도요사촌을 발견했는데요. 역시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나 봐요. 이 문수중학교 3학년 이승현 학생은 평소에도 새 관찰 모임 짹짹 휴게소에서 활동하고 학기 중에도 탐조 활동을 마치고 나서야 등교할 정도로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보 당시에도 새벽 버스를 타고 서생 해안을 둘러봤다고 합니다. 네. 울산시는 지난 금요일 청다리 도요사촌을 목격했던 이승현 학생의 제보를 받고 곧장 윤기득 사진작가와 현장을 찾아 갯바위에서 노랑발도요, 좀도요, 꼬가도요 등과 함께 먹이 활동을 하는 청다리 도요사촌 한 개체를 확인하고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청다리 도요사촌은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 목록 위기종에 오를 만큼 전 세계에서도 천여 마리 같이 안 될 만큼 귀한 몸이라고 하는데요. 귀한 자료도 자료고 승현 학생 평생 자랑거리 하나 얻었네요. 앞으로도 열정 가득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날씨로 마무리해볼까요?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더위가 기승이에요. 네, 물벼락을 퍼부었던 올 여름장마가 지난 주말부로 종료됐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겠다 싶더니 이번엔 찜통더위가 극성인데요. 장마가 종료되면서 뜨거운 고기압 기단의 영향으로 연중 가장 무더운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요즘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끈적끈적 습도 높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네. 지난밤에도 전국이 최저기온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서울은 10일 연속, 강릉은 30.4도로 초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전국의 폭염특보는 수일째 발효되고 있는데요. 서울은 32도, 경기 남양주 34도, 전북 청읍이 35도까지 오르겠고 경주는 36도까지 지속했습니다.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실내에서 틈틈이 휴식 취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맑은 하늘 속 볕이 뜨겁게 들쬐면서 매우 높은 자외선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다시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당분간 열대야와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여름철 건강관리에 특히 더 주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요즘에 방학 맞이해서 대학생분들 뭐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고 있죠. 그래서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알바하거나 직장생활 아니면 또 사업하시면서 요즘에 노동법 중요하다 뭐 이런 건 알고 계시면서도 사실 그냥 열심히 하면 뭐 제대로 해주겠지, 또 뭐 월급만 제대로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유야무야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조금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거 왜 그런 거지? 이런 의문이 있었지만 모르시고 그냥 지나쳤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서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과 사회 초년생이 알아두면 좋을 노동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확실한 조언을 제시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서로에게 득이 된다면서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을 내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제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괜찮은 거예요? 사실 안 되죠. 근로자라고 하면 원래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되고요. 뭐 4대 보험에 가입돼야 됩니다. 근데 뭐 단기간 일하게 되면 우리 일용직 신고하게 되고 뭐 프리랜서 계약 맺으면 3.3% 소득 공제하게 되는데요. 이게 근로자라고 하면서도 4대 보험 공제, 그러니까 사용자 부담금이 있고, 또 근로자 측면에서는 단기간 하는데 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들 필요 있냐, 이런 것 때문에 4대 보험 공제액이 부담이 들어서 아까처럼 뭐 프리랜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지나다 보면 이 근로자, 그다음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일용 근로자 개념을 명확하게 잘 이해 못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근로자는 그냥 법의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하고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요. 이 근로자에 해당되면 노동법을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하다 다치시면 산재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업소득자, 우리 프리랜서 3.3%라고 하면요. 우리 사업자 등록증은 없지만은 그냥 사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을 얘기해요. 이분들은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시고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떼게 되는 겁니다. 일용직 근로자분들은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하루 근무하고 끝나시는 분들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원래는 계속 근무하시지만 일당으로 계산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냥 다 통칭해서 일용 근로자분이라고 하시는데요. 일용 근로자분이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방학 기간 동안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뭐 계약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한다면 챙겨봐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법으로 딱 정해놓고 계약서를 쓰시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냥 안 쓰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르바이트라고 하니까 그냥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그만둔다라는 개념이 딱 있잖아요. 그냥 네. 짧게 일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학 기간 때 2달만 하고 딱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것처럼 그냥 계속 잘하니까 또 우리 계약해도 시간이 남으니까 계속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언젠가는 그만두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계속 쭉 가다 보면 여기 사업주분께서는 이분하고 그냥 언젠가는 그만둬야 될 때, 헤어져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 나오라고 말씀하시면 이 해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을 정해놓지 않았거든요. 아르바이트라는 단어에서만 우리가 그냥 지레짐작으로 언제 그만두겠지라는 불확정 기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언제 그만둘지를 정해놓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게 법이에요. 네, 그거 다음에 또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일주 15시간씩 근무하다가 1년 넘어서 퇴사하시면 퇴직금도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으면 이제 퇴직금 맞습니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15시간보다 적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15시간 미만으로 하시는 분들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이 초단시간 근로자한테는 이 중요 조항들을 적용시켜주지 않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일주 만근하면 하루 쉬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주휴수당인데요. 그것도 적용 안 되고요. 이 퇴직금도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연차 휴가도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달력상 평일에 있는 빨간 날들 있죠. 그걸 휴일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3.3% 사업소득세를 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례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실제면 정말 프리랜서로 일하셨으면 당연히 해도 되는데요. 우리는 네. 근로자하고 똑같이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이 일 시키는데 이분은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안 주고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야. 이렇게 회사에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례에서도 역시나 이 계약의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노동에서는 그 실질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중요시하고 네. 있습니다. 그 실질은 결국에는 뭐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는지, 그다음에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는지, 근무 시간하고 근무 장소가 구속되는지, 그다음에 기업 운영하는데 정말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라면 이분도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회사에 전속돼서 활동해야 되는지 등을 살펴봐서 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좀 더 명확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법에서나 판례에서 명확하게 딱딱 찝어주면 좋을 텐데요. 특히나 노동관계에서는 명확하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지만이 이 근로자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이 중요한 조항들까지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근로자성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반발에 부딪혀서 잘 안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주변을 살펴보면 특히 작은 가게나 음식점에서 주 6일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법을 위반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52시간제는 사실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거니까요. 4명까지는 사실 이 52시간제 법정 근로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결국에는 우리 6일, 8시간씩 6일하면 이제 48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40시간,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이 우리 법정 근로 시간이어서 이게 기본 근로고 이 시간들을 넘어서는 시간이 이제 연장 근로라고 해서 연장 근로 수당으로 책정돼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 더 심한 경우에는 요식업 같은 경우는 하루 10시간을 근무하세요. 그러면 1일 8시간에 초과하는 시간이 2시간이고 6일 하니까 12시간에 딱 들어오죠. 그러면 역시나 여기에서는 40시간은 기본 근로, 12시간은 연장 근로. 그러니까 아니죠. 죄송해요. 네. 그 40시간은 연장 근로고 10시간씩 2시간씩 6일 하니까 12시간인 거니까 여기서도 12시간은 연장 근로로 산정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6일씩 60시간이면은 네. 하루 10시간씩 근무해서 그렇죠. 6일을 하루에 하면은 10시간씩 하니까요. 60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60시간이죠. 이거는 52시간제 위반되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8시간을 이제 더 초과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연장 수당으로는 이제 별도로 지급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52시간을 초과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규정을 위반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52시간제 이제 법을 위반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 이제 실무상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영세사업장에서는 이 52시간제 준수에 대한 그 계도 기간은 끝났지만 아직까지 바로 적발해서 처벌하지는 않고요. 어떤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아르바이트 계약을 주당 14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안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가져오라고 한다고 하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실 이제 편의점 업계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 편의점에서 이제 시스템상 일주 14시간, 15시간 미만에는 이제 주휴수당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 거니까 이분이 더 근무를 하게 되면 이 단시간, 초단시간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정한 소정 근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로 산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00%만 더 나가면 되는 거지만은 5인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이 150%가 나가야 되니까 그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이 소정 근로 시간을 지켜서 주휴 수당을 안 좋게 시스템상 막아놨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가져와서 넣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지급을 하니까 다른 이제 50%의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또 그 주에 넘은 주휴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를 한 경우에는요. 이제 만약에 시급제라고 하면 결국에는 월 총 근무 시간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월 주휴가 인정되는 시간만큼만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주휴 인정 시간은 최대 40시간 기준 8시간까지가 이제 최대 인정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에 근로 시간이 17시간 정도다. 고 하면 주휴 수당의 시간은 비례적으로 계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 총 근로 시간 나누기 40시간 곱하기 8시간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일주일에 3.4시간치의 주휴 수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단시간 근로자는 40시간 근로자들에 비해서 비례적으로 주휴 시간이 계산돼서 지급받게 된다.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아르바이트 근무자도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제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근데 7월 중도 입사자의 급여가 8월에 풀 근무한 것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이 경우는 왜냐하면 이 4대 보험의 그 적용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이제 4대 보험 국민연금하고 이제 건강보험이 가장 큰 건데요. 여기는 1일 날 입사하시게 되면 이제 그 달에 바로 보험료를 다 부과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데 1일 이후 2일 이후에 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 네. 월할 계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제 금액이 작아지니까 월 초에 입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제 금액이 작으니까 이 첫 달에는 실지급액이 더 많이 가져가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런 거군요. 월급제 아르바이트생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를 한다면 급여는 어떻게 계산돼요? 이게 급여의 일할 계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법으로 정해놓지가 않고 그냥 노동부 해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개 이제 통상적인 일반적인 경우에는 월 급여를 당월 총일수로 나눈 값에 그냥 총 재직일수를 곱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무일수가 아니고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우리 재직일수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그냥 누구는 31일 날 퇴사하고 누구는 뭐 30일 있는 달에 퇴사하니까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월급여 나누기 30일로 적용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근로계약서나 우리 사규에서 정해놓기 나름입니다. 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네. 때는 급여는 어떻게 계산돼요? 이게 바로 뭐 결근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뭐 출근 못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뭐 월급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9시간이라고 하는 월에 다 만근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이제 급여 시간을 산정해 놓기 때문에 이 결근 공제를 하루 하고요. 그다음에 그 주에 결근 만근하지 못했으니까 주휴 수당까지 이제 공제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만근하지 못한 게 하루나 이틀이 있어도 이게 다 같이 만근을 못했으니까 하루만 공제하면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결근을 이틀 한 게 각 주에 걸쳐서 한 번씩 있으면 결국은 각 주에 주휴수당 하나씩 총 2개를 더 공제하셔야 된다. 이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아르바이트 근무자도 연차를 쓸 수 있다면서요? 네,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도 당연히 연차 휴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미만 기간에도 한 달 만근함에 하루에 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사용한 걸 축적하고 있다가 만약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퇴사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나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차 미사용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급 곱하기 1일 통상 근로 시간 곱하기 미사용 일수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통상 시급이라는 걸 이제 시급제는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지만 월급제는 시급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껏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월 유급 인정 시간으로 월급에서 월 유급 인정 시간을 나눈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 40시간이면 그냥 월급 나누기 209로 해주시면 돼요. 그 통상 시급 곱하기 1일 통상 근무 시간 곱하기 미사용 일수가 되겠습니다. 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뭐 놓치지 말아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아르바이트생 고용하실 때 엄청 바쁘세요. 그러니까 바빠서 계약서 써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 쓰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계약서라고 하니까 되게 좀 잘 쓰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구하시러 다니시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먼저 그냥 그 우리 인터넷 포털에 그냥 표준 근로계약서 쓰시면 우리 노동부에서 그 필수적 기재사항만 기재된 거 가지고 이렇게 표준 근로계약서 5종을 올려놨어요. 거기에서 이제 맞는 거 골라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기간의 정함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쓰시지 않으면 최대 24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니까 주의를 요합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근로계약서에 조건을 다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마음대로 퇴사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덧붙이는 건데 이런 조건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뭐 무단 결근하고 갑자기 안 나오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장님들이 많이 놓으시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요. 계약서에 적어놓고 그게 우리가 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거의 사회상규나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무효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르바이트생이 나중에 이제 이런 조항 가지고 많이 걱정하는데 사실 이게 무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문제들과 자영업자들이 알아둬야 할 노동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윤종신의 팥빙수. 네, 윤종신의 팥빙수 함께 들어갔습니다. 요즘 너무 더운데 노래라도 이렇게 들으니까 좀 시원해지는 것 같네요. 콩으로 비온님이요. 아르바이트 경력이 없다고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점심으로 김밥 2줄 주고선요. 시급에서 7,000원을 떼가기도 합니다. 이거 다 불법 아닌가요? 하셨어요. 첫 번째는 합법인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계약 기간을 1년 이상 정하고 수습 3개월을 두는 경우에는 그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에서 10% 감액하고 지급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1년 이상 정했다고 하면 수습 3개월간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단순 노무직의 경우에는 이게 1년 이상 정하고 수습 3개월 뒀다고 해도 감액 적용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이 편의점 직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 노무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 이거는 식사 제공은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이게 이제 뭐 김밥 2줄 먹고 이제 시급 7,000원은 이제 실비로 이제 내가 여기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곧바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5007님이요. 알바로 15개월을 일했는데요. 팀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갑질을 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는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제 이 갑질이 뭐였는지는 법으로 이 갑질이라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일단 우의성이 인정돼야 돼요. 뭐 팀장이니까 우의성 당연히 인정돼야죠. 네. 어떤 갑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업무상 적정 범위량을 넘어섰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정신적 고통으로 이제 고용 환경이 악화되었어야 되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요건 한번 판단을 받아보셔야 돼요. 네. 1393님,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면 해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이 해고수당이라고 얘기하는 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에 통상 임금을 주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결국에는 이제 한 달 월급 줘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이거는 1인 이상 사업장에서면 모든 사업장에서는 다 적용돼요. 근데 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입사하고 3개월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때 해고를 하면 해고 수당은 예외가 되는 거지만요. 이게 3개월이 이상 되었다고 하면 지급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3개월 이전에 해고를 하면 해고수당을 안 준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입사하고 3개월 되기 전에 네. 해고를 하시면. 근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당해고의 문제는 별도로 하고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렇고요. 네. 1140님, 저는 9월에 식당 일을 시작한 사람인데요. 24년 1월에 4대 보험에 들었다고 1년을 해야만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일을 23년 9월에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1월까지 4개월 일한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하셨어요. 아니요, 해당되죠. 왜냐하면 퇴직금은요, 이 최초 근로 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이 되면 지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4대 보험에 들었다고 하는 거는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 적용 시점, 이제 4대 보험을 다 혜택을 받는 적용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이분의 퇴직금의 산정 기산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시작점은 결국에는 23년도 9월 어느 날 시작한 날부터 1년을 산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9월에 시작하셨으니까 9월 딱 1년 되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는 거네요. 뭐 이제 다음 달 31일 날 만약에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당연히 발생하는 거죠.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은 세모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강소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을지 궁금하네요. 혹시 요즘 불교가 힙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불교 가입해요? 네, 요즘 특히 2030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제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오늘은 이렇게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힙한 불교 그리고 명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생각을 비우는 행위를 명상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주로 불교나 힌두교 같은 종교에서 많이 활용하는 수행법인데 현대 사회에서는 꼭 이렇게 종교와 관련이 없어도 정신 건강을 위한 일상적인 치유 같은 느낌으로 많이 하고는 해요. 저도 요즘에 요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명상을 시작한 지가 좀 됐는데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걸 한번 공유하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먼저 불교 얘기부터 해볼까요? 종교가 힙하다는 게 좀 네. 의외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화제가 된 건 지난 4월에 있었던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인데요. 불교 하면 되게 예스럽고 전통적이고 그런 종교적인 느낌을 보통 떠올리는데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재밌는 불교였다고 해요. 불교계 내부적으로 젊은 불자가 줄어들고 또 출가자들이 좀 줄어든다는 위기 의식이 있었고 또 예전에는 그런 그 불교계의 인사들이 인생 멘토 같은 역할을 좀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이 타깃도 보통 중장년층이 좀 대상이었지 젊은 층이나 여성들에게는 어필하지 못했다 이런 자기 성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재밌는 불교로 테마를 정한 이유가 대중적으로 불교를 홍보하고 특히 이제 요즘 빠져나가는 젊은 층들과의 접점을 많이 늘리려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그게 딱 이 박람회에서 맞아 떨어져서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진지하고 근엄한 종교에서 벗어나서 가볍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와 결합을 많이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최근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꽃스님이라고 젊은 층들 사이에서 잘생긴 외모로 유명한 화엄사의 범정 스님이 계세요. 이분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고요. 개그맨 윤성호 씨가 부캐로 활동하는 유진 스님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흘간 누적 방문객이 총 1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3배 이상 방문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눈여겨볼 만한 점은 방문객의 80%가 2030 세대였다고 해서 불교계 안에서도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반응이었다고 해요. 디제잉뿐만 아니라 그런 밈,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젊은 세대의 문화와 종교를 이렇게 다양하게 결합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네. 또 유진 스님 들어본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저는 처음에 진짜 스님인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인지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그 개그맨 윤성호 씨의 부캐인데요. 최근에 EDM 디제잉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불교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부캐 컨셉에 맞게 유진 스님은 그 실제 윤성호 씨를 쌍둥이 동생이라고 칭하면서 자기랑 분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윤성호 씨가 원래 일진이라는 법명을 받은 불교 신자였다고 해요. 원래도. 그래서 초기에는 일진 스님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 공연이 입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작년 11월에 유진이라는 새로운 변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어의 뉴자와 한자의 나아갈 진을 결합해서 새롭게 나아간다 이런 의미인데 유진 스님 이렇게 말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저희는 유진스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유진 스님의 공연 영상이 올해 초에 온라인에서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노래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이렇게 막 나오다가 월급이 안 올라서 내 주식만 떨어져서 친구가 잘 나가서 미래가 안 보여서 고통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고 고통을 이겨내면 극락왕생. 이걸 약간 목탁을 치면서 공연을 하는데 어떤 분위기일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짧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의 행사에서 있었던 공연이라고 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유진 스님. 자, 지금부터 다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이 안 올라서 고통, 물가가 올라가서 고통, 내 주식만 떨어져서 고통, 월요일이 빨리 와서 고통,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또한 지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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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을 이겨내. 와. 이게 후기를
보면 무슨 페스티벌이 연상될 정도로 환호하시는 분들이 많고 연령대도 정말 다양하고요. 강강수월래 하듯이 기차놀이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뉴진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탁을 치기도 하고 그 부처님 잘생겼다 이게 Put your hands up을 좀 불교식으로 해석한 부처 핸섬을 외치면서 합장 댄스를 유도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 진짜 유쾌하구나 네. 이런 바이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불교는 어떻게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좀 힙하다, 트렌디하다 이런 느낌이 된 것 같은데요. 적어도 온라인 상에선 그렇습니다. 이게 딱히 그런 믿음이나 수행을 굳이 강요하지 않는 것도 젊은 세대가 이렇게 불며들게 한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옛날 문화를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 고통을 이겨내면 극락왕생 같은 오래된 문장이 EDM 공연 같은 되게 현대식의 현장에서 불려지거나 뭐 산속에서 수행하면서 두드려야 될 것 같은 목장을 합장 댄스와 함께 뛰면서 즐기는 뭐 그럴 수 있다는데 좀 쾌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젊은 층에게 새롭게 다가간 게 아닌가 싶고요. 뉴진스님 외에도 그 예능 프로 나는 솔로를 패러디한 소개팅 캠페인 나는 절로 뭐 이런 행사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30대 미혼 남녀 20명을 선발했는데 이제 지원자만 300명 이상 몰렸다고 하니까 또 엄청난 인기였던 것 같고 뭐 MBTI 유형 검사 같은 부처 유형 검사 같은 걸 제작해서 배포를 하거나 뭐 사찰에서 패션쇼를 여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세대를 불러들이는 방편으로 그 스님 AI 서비스를 또 준비 중이라고 하고 각종 박람회를 보면 이렇게 기계가 그 온라인으로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들도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젊은 층들에게 좀 인지도를 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2024 서울국제불교 박람회를 기점으로 이미지가 좀 한껏 힙해진 것 같은데 이 행사에서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코드를 엄청 잘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극락도 락이다. 범내 멈춰 같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특히 2030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카피를 좀 내세우고 깨닫다. 응 수행 정진하면 돼 뭐 이런 글귀가 되게 키치하게 적힌 티셔츠도 좀 인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만든 주여진 작가님도 이렇게 반응이 클 줄은 몰랐다. 근데 사흘간 티셔츠 350장이 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종교적인 권위를 허무는 파격적인 시도가 종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고 불교 특유의 포용적인 교리와 메시지가 치열한 경쟁에 지친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네. 아, 불교계의 노력이 상당했네요. AI를 통해서 불교 노래를 만드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AI로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노래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최근 유튜브에 불교 음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목도 참 부처님도 비트 타셨잖아요. 반야심경 보컬로이드 리믹스 같이 AI를 이용해서 작곡한 곡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댓글을 한번 보면 뭐 어떤 신문에서 듣고 너무 좋아서 찾아봤습니다. 기독교에 CCM이 있는 게 너무 부러웠는데 요즘 행복합니다. 막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한 유튜버가 지난달 초에 AI를 활용해 작곡한 반야심경은 조회수 34만을 돌파했는데요. 이분은 무교라고 해요. 근데 네. 요즘에 뭐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한번 만들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교가 좀 힙한 종교로 올라오면서 여러 재미있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종교 안에서 좀 자유로운 활동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걸 재밌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유튜버 곰딴이랑 불 닦는 소리라는 이제 분들이 그 만든 AI로 만든 노래를 또 잠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체를 좋아하는 지혜로 피안에 도달하는 가장 핵심되는 부처님의 말씀 마바냐바라 밀다신경 예체를 좋아하는 지혜로 피안에 도달하는 가장 핵심되는 부처님의 말씀 마바냐바라 밀다신경 부처님도 비트 타셨잖아요. 깨달음의 리듬으로 춤을 추셨죠. 명상과 음악이 하나 되는 순간 우리 모두 부처의 맘 찾아가요. 어떠셨어요?
굉장히 1편인데요. 아니 이게 뭐 아직 이게 뭐 AI로 만들다 보니까 완성도가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뭐 저는 불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이런 노래가 많이 없었는지 네. 반응들이 좋더라고. 이런 게 있어서 좋다. 그래서 수행을 노래를 들으면서 하니까 좋다. 이런 반응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젊은 층이 좋아하는 문화와 결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인기를 끌지는 못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물론 그 겉으로 보이는 부분도 되게 재미있지만 내용적으로도 젊은 친구들을 이제 위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어요. 집착과 경쟁 사회에 지친 젊은이들에게 위로처럼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를 불교가 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장난스럽게 EDM 공연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뭐 이 또한 지나가리, 뭐 고통을 이겨내자 하는 말들을 이제 좀 곱씹다 보면 또 느껴지는 울림이 있어요. 특히 최근에 힙한 불교를 이끄는 2030 여성들 중 한 명인 주여진 작가의 이야기에 따르면 불교의 힙합은 불교의 힙함은 네. 근거 있는 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 보면 있는 것도 없는 것이고 없는 것도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무한 경제 시대와는 완전히 또 대척점에 있는 말이라서 네. 이런 메시지들에 이제 2030 세대가 더 위로받고 반응하게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불교의 여성 신자가 또 특히 많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단순히 요가나 뭐 마음 건강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여성이든 동물이든 성소수자든 모두가 이제 중생이기 때문에 이게 차등을 두지 않는 점 이런 점이 조금 어필을 했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불교 교리에서는 모든 중생은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이게 기본이어서 사회에서 소외된 다양한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면이 또 사람들에게 좋게 다가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대한불교 그 조계종은 인종차별에도 목소리를 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을 해왔는데 뭐 이런 면에서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나 나아갔으면 하는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열린 자세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마음을 좀 더 열고 참여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좀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물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유진 스님이 아마 그 이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는 조금 너무 가지 않았나 좀 뭐 예를 들면 불교를 원래 믿고 계시던 분들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이 유진 스님이 공연을 시작했을 때도 스님을 이렇게 희화해도 되는가에 대한 네. 이슈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컸다고 하고요. 실제로 말레이시아와 이제 싱가포르 공연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현지의 불교계와 정계의 비판을 받고 무산된 적이 또 있고요. 이게 진짜 승려가 아닌데 뭐 이렇게 장난스럽게 공연을 하는 것이 불교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이 또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통을 지키려는 걸 다 꼰대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내비친 신님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런 공연들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불교에 갖는 호감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실제로 뭐 포교라던가 실제 종교 활동을 하는 데까지 가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그 의견도 있었습니다. 유진 스님 유행 이후에 그 온라인에서 불교 나 빼고 재밌는 거 하네 뭐 이런 밈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너무 재미로만 좀 소비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하나 지적되는 부분은 그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무소유를 바라고 갔지만 너무 예쁜 게 많아서 굿즈나 이런 것들을 사느라 풀소유가 되어서 돌아온다. 이런 후기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에서 지향하는 바는 좀 욕심을 내려놓고 무소유를 하자는 거였어서 이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뭐 수행에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들은 계속해서 이제 비판이 되고 있고요. 그치만 생각보다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그 불교대학교인 이제 동국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하고 실제로 출가자가 살짝 많아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 현상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인가요? 강 PD는 요즘 명상을 시작했다면서요? 네, 요즘에 저는 그 올해 초에 다리를 다치고 나서 한참 다리가 안 좋다가 2달 전쯤부터 요가원에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서 명상을 하게 됐어요, 제대로. 네.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좀 한결
나아지고 차분해져서 요즘 되게 자주 하고 있습니다. 명상도 불교와 관련이 있지만 딱히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명상을 습관처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명인 중에서도 그 배우 짐 캐리 씨도 그 우울증과 그 우울증 약물 같은 거를 그 명상으로 좀 이겨냈다고 하고, 그 리그 오브 레전드 그 게임의 페이커 선수, T1 우리나라의 대표 그 1위 선수, 그 선수 별명도 명상역일 정도로 경기 전에 항상 명상을 하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평정심을 또 찾고 내 몸과 내 마음을 좀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방법을 좀 배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 사회에서 이제 살다 보면 자극이랑 빠른 생활 방식에 노출되는 게 되게 많은데, 잠시라도 좀 숨을 고르거나 머리 비우는 일을 하면 좀 그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요가를 배우면서 그 요가 하는 시간에 요가와 같이 명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있는 그 자양동의 한 요가원에서 아카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요가의 장점, 아니 명상의 장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명상의 장점은 우선 우리가 항상 일상에서는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생각에 많이 끌려가게 되는데, 그 생각을 조금 쉬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되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고, 또는 스트레스가 많아도 잠깐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몸도 마음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께서 이날 좀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아니 요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명상의 장점은 알겠어요. 근데 강 PD가 생각하는 명상의 장점은 또 뭐예요? 저는 사실 옛날에 불면증이 잠깐 있었어요. 밤 프로그램을 오래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집에서 혼자서 명상을 시작을 해봤거든요. 일단 잠이 잘 왔어요. 명상을 하고 좀 생각을 비우려고 하고, 저는 명상 어플을 썼었는데 그게 뭐 영어로 나와 있는 버전도 있어요.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잠이 더 잘 와요. 그래서 그 명상 어플을 쓰면서 자꾸 그 소리에만 좀 집중을 하고 뭐 좀 내 숨소리에 좀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좀 머리가 비워져서 일단 잠이 잘 왔었고, 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좀 자잘하게 스트레스 받을 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좀 컴퓨터에서 약간 휴지통 비우기를 하거나 파일 정리하듯이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목탁이나 싱잉볼 이런 걸 같이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게 좀 귀찮아서 요가 매트 정도, 그 운동하는 매트 정도에 앉아서 하는 편입니다. 지금 들으면서 그럼 나도 오늘부터 명상 한번 해볼까 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명상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이제 저보다는 전문가의 이야기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선생님의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하루에 어느 시간대에 하는 걸 가장 추천하세요? 일어났을 때와 잠들기 전인데요. 우선 일어났을 때는 오늘 하루의 시작을 조금 더 맑고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전에는 숙면하는데도 도움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명상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리에서 척추를 바르게 펴고 앉아요. 척추를 바르게 펴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이 더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앉아서 눈을 감고 한번 양손을 복부 위에 올려요. 그리고 숨을 마실 때 복부를 부풀렸다가 내쉬면서 배꼽을 안쪽으로 끌어당겨요.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을 안쪽으로. 이때 어깨가 긴장하지 않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를 그냥 알아차리면서 다시 그대로 마시고 복부를 부풀렸다가 내쉬면서 안쪽으로. 이러다 다시 또 생각이 끌려오면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 알아차리고 다시 복부로.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5분에서 10분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조금씩 그런 식으로 시간을 늘려가면 명상의 재미를 또 느낄 수, 유익함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요가 선생님 말씀 따라서 한번 살짝 연습해 봤는데요.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명상이 더 잘 되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약간 이런 가이드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명상 어플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또 강 PD만의 명상법 있어요? 저는 전이나 후에 차를 같이 마시는 걸 일단 좋아하기는 하고요. 복장은 진짜 편한 복장을 하고 또 이게 요가나 명상할 때 내 몸을 느끼라고 해요. 코로 이제 숨 쉬고 내쉬고 하면서 내 몸 지금 어디로 숨이 들어가고 있는지, 내 팔다리가 뭐 어떤 감각을 받고 있는지 하루 종일 좀 당연하게 썼던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은 것 같고요. 또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감사를 생각해라. 내가 이 몸으로 지금 건강하게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는 걸,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저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강 PD가 힙한 종교로 자리 잡은 불교와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